자, 2차 시는 우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성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또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체하고 성평등과 이어지는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듯이 이제 어떤 사회보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서두에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봉건주의 사회나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의 그 노예 사회에서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부장제가 그리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가부장제가 시장 경제에 작동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대는 뭐 로마 시대에도 뭐 가부장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기정사실이고, 뭐 어디가 더 뭐 가부장제가 더 높은 사회냐 낮은 사회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세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생사 여탈권, 이 생사 여탈권은 상대방 아내가 배우자가 외도할 때만 국한된 거예요. 뭐 아무나 생사 여탈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뭐 아내 배우자가 뭐 물론 생사 여탈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법적 제지를 받지만 근데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사회 전반에 있어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은 방에서 쓰죠. 예전에는 조선 시대에는 달리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방이 따로 있고 아내의 방이 따로 있었죠. 같이 이제 합방을 안 했죠. 그래서 항시 그 합방할 때는 여성의, 그러니까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내가 거부하면 합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건주의 사회나 노예제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경제, 그렇죠? 뭐 각각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여성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학생들 중에 그러면 교수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동원됐으면 여성이 어떻게 보면 뭐 지위가 뭐 이전보다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자유평등, 여성의 참정권 보면서 노동의 참여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노동을 시장 경제에 편입시켰다는 얘기죠. 우리가 길드를 보면은, 자, 길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창기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권을 아내가 상속받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근데 길드가 점점점 후반기 오면서 이런 상속권을 박탈을 해요.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시장 경제에 편입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성의 노동이 없이도 중세 봉건 사회는 시장 경제가 운영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노동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위 향상이냐? 또 우리가 거기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가 있죠. 지위 향상 때문에 여성이 시장 경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성의 노동이 필요해서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자본주의 그 가격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는 안 했지만 보통 그 가격은 고정자본, 가변자본 플러스 이윤 요 세 개를 합해서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그 가격 안에 이윤이 있는 거죠. 뭐 내가 지금 앞에 그 뭐 물이 있는데 그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고정자본, 가변자본, 그러니까 가변자본이 임금입니다. 고정자본은 여기 재료, 뭐 기계 그리고 그다음에 이윤을 포함해서 이 가격이 산정된다는 얘기죠. 자, 고정자본은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변자본, 임금을 어떻게 조정해야만이 이윤이 많고 적고가 결정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나가서 아시겠지만 사장님들이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죠. 임금을 잘못 책정하면은 뭐 돈 버는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식으로 임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줄여야만이 이윤이 남으니까요. 가변자본이니까. 자, 자본가는 지금 얘기했듯이 임금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를 편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보다 저임금으로서 시장 경제에 편입시켜서 남성 뭐 기계가 하니까 그렇죠? 어떤 노동력보다는 기계에 의해서 하니까 이런 남녀 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성 쓰는 것보다 여성을 쓰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야 임금이 많이 나는 거죠. 또 하나, 남성이 자꾸만 높은 임금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 임금 배웠죠. 그럼 여성이 딱 있죠. 산업 예비군 역할하죠. 저수지 역할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이런 고정자본, 가변자본, 이윤으로서 가격이 형성돼서 운영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길들처럼 여성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여성이 저임금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됐다는 얘기죠. 제가 장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의 노동력을 자본시장에 편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의 높은 임금을 막고 또 남성보다 저임금으로서 여성의 노동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성을 저임금으로 두고 그 다음에 산업 예비군 또는 저수지 역할을 하려 그러면 어떠한 정당성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주 과목 속에서도 되겠지만 똑같은 대학에 은행을 가도 남자는 종합, 여성은 부분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임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왜 저 친구는 내가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 나왔는데 100원 받고 저는 왜 90원 받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저임금으로 주니까 어떠한 명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래서 오늘날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하나의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 구조다 이렇게 배웠지만 오늘날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할 때는 가족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 동시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뭐 메인에 의하면은 뭐 가족의 진화의 형태로서
가부장 최고 연장자 남성이 가구에서 자녀 주인 노예로 구성되는 가구 성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도 갖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군림하는 가족 형태다고 이렇게 이제 메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 사회죠. 사자 사회에서 수컷 하나에 여러 가지 암컷이 같이 살면서 수컷 사자가 지배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부장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가부장제가 이렇게 구성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쭉 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가 이놈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채택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 사회는 해석했냐? 쉬운 얘기로 왜 여성이 같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도 당신은 저임금이냐? 그것을 이제 어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우리가 또 자본주의는 제시했다는 얘기죠. 왜 당신은 왜 저임금 받아? 첫째, 육체는 운명이다. 그 임신과 출산 기간에 있어서 남성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체적으로 여성은 수렵 채집이고 남성은 사냥이다. 그래서 이런 임신과 출산 기간에 남성에 의지해야 되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화론, 이건 뭐냐? 지금 나온 거죠.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가 약하니까 수렵으로 가고 남성은 신체가 여성보다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사냥으로 갔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되고 진화론에 의해서 바로 당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왜 저임금이냐? 왜 남편의 지배를 받냐?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그래. 출산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해. 그래서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신체가 지금이야 신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뭐 약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원시공산사에 신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약했다? 그건 증거는 없죠. 단지 지금의 정의로서 과거를 정의하는 거죠. 하여튼 그건 우리가 이따 볼 문제고, 자, 출산과 임신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그리고 출산과 임신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동물처럼 자연의 활동으로, 자, 우리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질서를 배웠죠. 인간 사회와 자연. 그래서 뭐예요?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자연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따르는 가사 노동은 노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분법적 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켰다는 얘기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우리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질서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되고, 자, 프로이트, 우리가 이제 시그먼드 프로이트를 우리가 한번 더 이제 이분을 이제 몇 번 계속 언급될 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자, 프로이트는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평등적인 것도 갖고 있고 또 성불평등적인 이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페미니즘이란 말은, 다시 얘기해서 성평등이란 말은 그렇게 즐겨 쓰는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그 시대적 한계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왜 또 그 성평등적이냐?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와 여성에서 배웠듯이 여성은 성욕이 없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프로이트는 남녀 모두 성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이 성욕이 있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 여성에서 배웠듯이 여성은 성욕이 없다 그러는데 프로이트는 아니야, 여성도 성욕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 성평등적이죠. 근데 또 왜 불평등적이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일렉트라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은 성욕은 있는데,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제는 초자아가 형성이 되고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엄마와 아버지와 그 아들에 있어서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거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게, 거세 그 컴플렉스 때문에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성은 거세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이드스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남성은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고 여성은 100점 만점에 한 90점뿐이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점 받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카르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지만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남성은 100점, 여성은 90점.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어떤 근거로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성도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만 가부장적 역량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은 전형적인 가정주부로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을 왜 가정주부로 하냐? 또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산업 예비군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신의 주 임무는 생산 노동이 아니고 가사 노동입니다. 그래서 가사 노동하는 사람이 생산 노동에 올 때는 저임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A라는 직장에는 뭐 80%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적정 임금을 주는데 여성은 그 80%의 능력이 없고 당신은 60%의 능력이 있다. 가정주부다. 그래서 당신은 와도 저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원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의 일은 인간적이고 여성의 일은 자연적이다. 자, 데카르트의 이분법 질서죠. 돌봄 노동을 사용 가치로 규정하여, 자, 자본주의 사회는 교환 가치로서 임금과 가격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은 사용 가치로 돌봄 노동의 무가치야 무임금화가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나왔고, 노동은 비록 어떤 환경에서 여성에게 상대적인 경제적 독립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여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부장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저임금을 받게 하였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그 기제이고, 여성의 역할을 표축적 역할, 남성을 도구적 역할로서 간주했다는 얘기죠. 자, 표출적 역할은 감정이죠. 표출, 익스프레시브.
감정, 가사노동, 이런 돌봄노동, 남성은 도구적, 생산노동.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브레드 위너, 돈을 벌어오는 사람. 여성은 하우스 키퍼, 집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을 돌봄과 가사노동의 담지자로 규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건대,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지만, 자, 자본주의는 여성을 저임금에 놓고 산업 예비군의 역할을 하고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였고,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결정론, 진화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오이드푸스 컴플렉스에서 남성이 우월하다. 그래서 여성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간주하면서, 자, 여성의 일은 돌봄 노동이고 가사 노동이고 자연의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우스 키퍼로서 표출적 역할이 주 임무다. 남성은 브레드위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주 역할이다. 그래서 주 역할을 돌봄 노동을 하는 주 역할을 하는 여성이 산업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주 역할을 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저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보통 이 지배를 전통적, 카리스마적, 법적, 합리적 지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이 틀리죠. 정당성 있는 권력이 권위죠. 내가 남을 지배하는데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법적, 합리적인 이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카리스마적인 권위로서 남을 지배하는 거고. 자, 전통적, 예전에 내려온 습관에 의해서 지배하는, 우리가 유교에 의해서 장유유서, 그런 식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라.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 전통적 권위에 의해서 남자가 여성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남자가 여성을 왜 지배하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예전부터 내려오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현대식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막스의 그 페미니즘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성평등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페미니즘 이론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배울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히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이와 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에는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아까도 했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떠한 저임금 역할, 임금 가변 자본을 이제 그 낮추기 위해서 그 여성을 끌고 들어오면서 여성의 저임금에 대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정당성으로 제시했죠. 그렇죠? 그럼 요 제시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많은 갈래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알투소의 호명 이론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회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은행에서 남성은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집, 여성은 집에서 가까운 집.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산다 그러면은 경기 수원에 산다 그러면 꼭
뭐 그 일대에서만 뭐 직장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분류하고, 남성은 뭐 수원에 살아도 부산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이렇게 뭐 종합직 정군직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입할 때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는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경제학이고, 이 경제학을 이제 응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응용해서 보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제 그 사회관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자, 이거를, 자, 여러분들 조금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갑자기 마르크스가 나와서 왜 그러지 교수님 그런 생뚱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뭐 한번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사회를 소셜 포메이션으로 봅니다. 구성체로 보여요. 소셜 포메이션. 그리고 토대 결정론이에요. 자, 보통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뭐 보수, 뭐 그다음에 뭐 구조기능주의, 이런 친구들은 다 체계 이론으로 보죠. 체계 이론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생태 체계 이론.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각이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 시각에서 사회를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포메이션으로 봅니다. 영어로 이게 소셜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포메이션, 그 사회 구성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회 구성 포메이션이다. 자, 사회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본주의는 다 체계를 보여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뭐 사회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렇게 체계 이론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동등하다는 얘기. 이 동등하게 해서 체계를 이루는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고 구성된다는 얘기. 어떻게 구성되냐? 자, 사회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뭐냐?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를 제외한 것이 모두 상부 구조고, 하부 구조는 토대인데,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가 모든 사회를 결정한다 이게요. 이게 토대 결정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대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모든 사회를 결정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금 모든 관련된 게 뭐 금리 인상, 뭐 부동산 가격, 뭐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마크스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저가 쉽게 얘기해서 경제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마크스에 의하면 이제 생산 양식이에요. 생산 양식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구성됩니다. 자, 생산 양식은, 자, 하부 구조 토대는 경제고, 그 경제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부 구조 토대는 경제를 우리가 좀 더 정말 마크스의 이름을 말로서 표현하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죠. 그래서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 그 생산 수단을 누가 갖고 있냐?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 이게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죠. 그 생산 관계. 그러니까 자본주의사는 자본가, 노동자로도 있고, 생산력, 노동자의 노동력으로서 운영되는 거죠. 기계는 당연한 거고요. 토지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농노죠.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노동자고요. 그러니까 기계의 주인은 자본가고, 토지의 주인공, 영주, 귀족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양식에 의해서 그때 사회가 결정나는 거죠.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봉건주의 사회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바로 누가 기계를 갖고 있냐, 누가 토지를 갖고 있냐. 그래서 자본가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기계의 공장 위주의 사회로 바뀌니까 자본과 노동의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토대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토대 결정론이라는 것은 아까도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무식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자본주의 사회가 토대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토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위해서 모든 상부 구조가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게끔 상부 구조가 뭐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다 결정난다 이거. 자, 근대 자본주의 여성에서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을 멀리하라 그렇게 했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여성이 가정주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교에서는 여성을 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천진난만 백치미인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사에서는 여성을 마녀로 그리고 신교에서는 여성을 백치미인으로 180도로 바뀌잖아요. 180도로 바뀐 이유가 생산 양식, 봉건주의 생산 양식에 맞춰서 여성을 마녀로 그린 거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춰서 여성을 뭐란 얘기예요? 백치미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는 그 생산 양식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사회 양식은 결정난다. 그래서 토대 결정론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아까도 했지만 알투스의 호명 이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분은 이제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막스는 토대 결정론이라 해가지고 이데올로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래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결정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춰서 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뭐 하우스키퍼, 산업 예비군 이런 식으로 결정난다 이게.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경제, 생산 양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위해서 여성을 하우스키퍼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여성은 이제 표출적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표출적 역할로 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얘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막스는 토대 결정론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힘이 없다. 너는 네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가중치를 두어요. 그래서 뭐냐면 알투소는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경제에 영향도 줘. 결정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게 호명이라 이게 호명. 남성을 부양자, 여성의 돌봄 노동자의 담지자로 규정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이 호명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남성을 부양자고 여성의 돌봄 노동자의 담지자로 부르는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이 호명이 이 주요 모순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돌봄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은행에 들어가면 여성을 수원 일대에만 그 근처에만 은행에 이게 정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맺는 거죠. 왜? 여성은 돌봄 노동의 담지자니까 여성은 이동하기가 어렵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고 남자는 그게 아니니까 부양자니까 전국 사방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호명이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그 막스의 갈등주의 페미니즘, 막스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우선으로 두는 거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에는 아니란 얘기.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요 모순, 이 호명 때문에 모든 경력 단절이니 유리천장이니, 그렇죠? 뭐 경력 단절이라는 것은 뭐 쉬운 얘기로 출산과 육아 때문에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유리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이 친구는 돌봄 노동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어 높은 직에 들어가 있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차 모순, 이게 그러니까 알투소는 주요 모순이 부차 모순을 생성해서 여성이 현재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빠른 학생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해체는 여성을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서 해체시키면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해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남성을 돌봄 노동에 참여시키면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알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면 알투스의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을 남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면은 바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해체가 되고 성평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돌봄 노동의 해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돌봄 노동의 남성의 참여가 성평등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돌봄 노동의 남성의 참여, 그 육아 휴직 제도 이런 것, 그렇죠? 육아 휴직 제도, 그 다음에 남성의 돌봄 노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스웨덴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죠. 그러니까 남성이 만약 돌봄 노동 참여 안 하면, 육아 휴직 제도를 참여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로서 진급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를 줘버려요. 이거 파파데이라 그래. 파파데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파파데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남성의 돌봄 노동을 참여시키면은 성평등으로 간다는 얘기죠. 육아휴직 제도가 스웨덴이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성평등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성이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지금은 돌봄 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그냥 뭐 형이상학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요걸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디스 버틀러 해가지고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고 현재 이분이 캘리포니아인가 버클리에서 지금 그 강의를 하고 계시고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젠더 트러블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뭐 여기 나온 대로 트랜스 젠더를 혐오하는 페미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지금 메갈리안과 워마드가 메갈리안은 거의 해체됐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강력한 그 뭐 강성 페미니즘이랄까 그러면서 지금 일베하고 뭐 미러링으로서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워마드 이 워마드가 이 트랜스젠더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워마드는 순수 여성만 회원으로 하고 트랜스한 젠더는 여성으로 트랜스했지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메갈리아는 받자고 했고 워마드는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분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메갈리아가 많이 지금 힘이 약화되고 거의 이제 워마드가 이제 강성 이제 여성 뭐 여성계로 이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틀러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페미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튼 우리가 2차 배울 내용이고 자 이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돌봄 노동을 아까도 했지만 알투소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 남성이 참여하면 돼. 육아휴직제도 확대시키면 돼.
강제적으로 만들면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원명법에서 배웠듯이 자율적으로, 그죠? 가장 중요한 어떠한 법을 따른다는 것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딱 법이 운영된다는 얘기예요. 정원법이. 예? 자율적이어야 되고 의무적이어야 되고 존경스럽다. 자,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을 그러니까 성평등이 그냥 이 지구상에서 높은 국가지 성평등 국가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뭐 100점 만점에서 한 80점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20%를 못하냐? 강제 조항이죠. 아까도 했지만 자율적으로 돌봄 노동을 이건 나의 일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그거 만드니까 따라오게끔 만들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 자율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자율적으로 성평등 돌봄 노동을 참여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버틀러예요. 자, 버틀러가 먼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 아까 봤죠? 야, 니네는 여성이 불평등한 것이 육체적,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임신, 출산 때 남성한테 기대고 신체적으로 여성이 약하니까 그냥 산에서 과일을 따먹는 수렵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성이 사냥을 했고 그래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주요 내용이죠. 버틀러는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의 여성 체력하고 지금 여학생들의 여성 체력을 봅시다.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학생들의 체력이. 버틀러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은 남성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하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은 항상 사회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과. 다시 말해서 뭐냐면 버틀러는 자 가부장제 이유를 이제 그 생물학적 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타고나니까 너는 약한 거 해야 되고 너는 강한 거 해야 돼. 브레드 위너 돈 벌어야 돼. 왜냐면 사냥이 브레드 위너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사냥 빵빵빵 해가지고 빵빵빵이 아니죠. 사냥해서 그걸 먹고 살았으니까 브레드 위너가 한 거고 그것이 현대에 오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가부장제에 들어있어. 버틀러는 아니란 얘기예요. 생물학적인 것은 사회적 측면과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회에서 자꾸만 여성은 신체적으로 뭐 호리호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미인이야 이렇게 자꾸만 규정을 하니까 여성들의 신체가 점점점 호리호리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예전에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의 미인은 보름달이에요. 얼굴이 동그래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 점점 미국 자본주의 미미가 들어오면서 야 이제 보름달이 미인이 아니고 미미형처럼 턱선이 가파른 것이 미인이고 작은 얼굴이 미인이야. 이렇게 사회에서 자꾸만 규정을 하니까 여성들의 신체가 그쪽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체는 이 얼굴 이 뭐 형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얼굴 형태는 생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결정난다. 그래서 남성이 사냥하고 여성이 뭐란 얘기예요. 수렵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난 거지 이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버틀러의 이게 바로 이제 그 섹스와 젠더의 해체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체에서 여성의 이런 그 신체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것 같지만 여성의 몸이 왜 약해지냐? 사회적으로 자꾸만 호리호리한 여성이 미인이다. 이렇게 자꾸만 이데올로기화 시키니까 여성의 몸이 점점점 남자보다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결정됐어.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뭐 니네들 뭐 생물학적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왔다 그랬지? 아니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버틀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의 해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섹스, 젠더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버틀러의 우리가 보통 젠더 트러블, 이게 수행성 개념, 이행성 개념이라는데,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버틀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규정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근거점을 공격하는 거죠. 아니다. 생물학적 특성은 사회적으로 결정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봄 노동을 해체 또는 남성의 참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돌봄 노동의 해체 내지 남성의 참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린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돌봄 노동을 좀 봅시다. 자, 뭐 여기 볼 거 없어요. 뭐 그냥 돌봄 노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의 과정이자 사회적 기여의 의무로 별도로 그 지분을 인정받아야 된다. 요즘에 이제 돌봄 노동의 임금화죠. 돌봄 노동의 임금화.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켜라. 자, 우리나라 돌봄 노동을 임금화 책정은 이혼할 때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돌봄 노동이 뭐 한 달에 뭐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뭐 70만, 뭐 100만 원으로 합시다. 1200만 원이고 10년 살았으면 1억 2천. 이렇게 책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켰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임금화 시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안 되죠. 왜? 현실에서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면은 기업 난리가 나죠. 임금이 팍 상승가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난리가 나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의 돌봄 노동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요. 그럼 나는 100만 원 받은 데서 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죠? 임금화가 됐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은 내 100만 원 받는 데서 마이너스 50만 원 넣으니까 기업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0만 원의 노동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면은 임금이 폭등하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 노동의 임금화는 상당히 요연하죠. 그럼 우리가 돌봄 노동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봄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지금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라 그래요. 임금화 시키라는데 만만치가 않죠. 기업이 기업 뭐 법인세 뭐 올린데도 뭐 망한다고 난리인데 거기까지 임금을 다 뭐 올려라 그러면 뭐 그게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여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낸시 포블레 이 기억해요. 자 이분은 뭐냐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자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분은 그 어떤 역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아담 스미스의 여러분 그 자본주의 경제 배우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배웠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름은 뭐냐?
현재 자본주의 시장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여성들의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 두 개로 운영돼. 응? 자, 아담 스미스야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는 여성의 돌봄, 아까도 돌봄 노동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밥 안 줘봐요. 내가 어떻게 생산 노동이. 그죠? 다 나한테 돌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낸시 포브레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미스야 보이지 않는 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돌봄 노동, 보이지 않는 가슴으로 운영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낸시 포브레의 보이지 않는 가슴은 바로 돌봄 노동의 임금화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꺼냈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틀러도 돌봄 노동을 해체하거나 남성을 참여시켜라.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돌봄 노동의 임금화예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돌봄 노동의 남성 참여, 그 다음에 여성의 돌봄 노동 해체해서 그럼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했더니 야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자. 그러면은 돌봄 노동이 해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성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만약에 임금화 시키면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돌봄 노동의 담지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남성도 참여한다는 얘기죠. 남성도 참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도 참여한다. 돌봄 노동을 같이 임금화시키면은 남성도 그거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뭐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는 그 돌봄 노동으로서 임금을 받을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돌봄 노동의 임금화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돌봄 노동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돌봄 노동의 임금화는 만약에 돌봄 노동을 임금화 시키면은 자 100만 원이 됐다 그러시다. 내가 직장에서 90만 원 받아. 내가 120만 원 받아. 내가 상사 눈치 보고 맨날 아침 출근하고 뭐로 그걸 120만 원 받아. 집에서 가만히 100만 원 받지. 그렇죠? 그래서 돌봄 노동 임금화는 역으로 여성을 더 하우스키퍼로 만들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돌봄 노동을 어떻게 하고 남성을 참여시킬 건가, 이 육아휴직 제도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답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거 뭐냐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참여시켰어요? 자기 일로 간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그 돌봄 노동의 남성 참여가 되는데 답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강제 조항을 해서 서서히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돌봄 노동을 남성을 참여시킬까? 아까도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참여해요. 지금 뭐 청소기 돌리고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많이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뭐 훨씬 많이 근데 내일로 간주. 아까도 했죠. 정원병법. 예?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으로 하지만 자율적이고 의무적이고 존경해야 된다. 의무로 생각 안 해. 의무가 뭐예요? 내일의 경우가 의무죠. 근데 남자들은 돌봄 노동을 내 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일로 간주하는 이 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뭐 육아휴직을 그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거. 이제 그것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15주 강의하면서 돌봄 노동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요거를 요번에 한번 우리가 이번 주 그냥 리프렉션으로 한번 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죠? 예. 돌봄 노동의 남성의 참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리프렉션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자, 좀 두서가 없었지만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듣는 거로 하고, 자, 다음 주 이제 좀 더 뭐 섹스, 사주가 섹스, 젠더, 섹수얼리티죠. 또 여성주의. 하여튼 중간고사가 돼야 이제 구주부터 내가 여러분들과 서로 이제 편하게, 여러분을 좀 어느 정도 이론적 지식화를 시켰다는 가정하에서 해야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수업 운영 방식을 좀 변경을 둘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고민해보고 그때 공지사항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